예, 소개받은 부산대학교 정철입니다. 초청해 주셔서 되게 영광입니다. 저는 도시공학과에 현재 근무하고 있고 도시계획을 가르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전공은 뭐 환경계획,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이런 쪽으로 전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재단에서 초청받고 받은 제목 그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Resilient City랑 Livable City라는 제목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박사학위 한 지가 한 20년 정도 되었는데 학위할 당시에 저는 도시계획 전공을 했습니다만 이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참 많이 변화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도시공학과를 제가 나왔는데 주로 이제 경제 개발 쪽이 조금 더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좋은 도시는 경제가 잘 되는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고 이런 제가 처음에 좀 경험했던 부분이 도시가 좀 위험하다라는 그런 수업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도시를 계속 개발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개발하지 않았던 그런 지역을 개발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개발 확산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도시가 점점 커지죠.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제 지방 도시들도 소멸의 위기가 있다고 하지만 당시만 해도 제가 사는 부산만 하더라도 한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100만 명씩 인구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시절이니까 얼마나 그 땅도 부족하고 주택도 부족하고 뭐 도로가 부족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무한대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좀 개발하지 않았던 땅들 어떻게 생각하면 예전부터 저 지역은 좀 위험한 지역이야. 예를 들면 이제 홍수가 나는 지역이야까지도 개발하게 된 거죠. 그것은 사실은 토목공학이라든지 이런 건축공학의 어떤 공학의 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학 기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시대에 또 살게 되었기도 했고요. 그렇게 무한정 사실은 발전을 계속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뭐 바벨탑 같은 뭐 그런 논의라고 저희끼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한번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한 15년 전, 그렇죠, 한 20년 전이죠. 미국의 뉴올리언즈 지역에 캐트리나라는 허리케인이 몰아쳐서 당시에 최고 선진국이라고 하던 그 미국의 남부 지역을 강탈해서 한 1,000명 이상의 사망자. 당시 그 경제적 피해는 저희 나라 예산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여기 올라오면서 CNN 속보를 보니까 미국의 허리케인이 또 플로리다를 쳐서 200만 명 이상이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도시가 맞닥뜨리는 재난의 위험도 있지만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기후 변화의 위험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 미래 이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어떤 도시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 레질리언스 시티라고 하는 건 최근에 조금 더 부각된 게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아시는 뭐 코비드가 와가지고 그죠? 코비드가 와서 도시를 거의 폐쇄 지경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제 뭐 비행장도 문을 닫고 외부로서도 사람들이 못 오게 하고 오히려 도시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 더 안 좋은 듯한, 사실 저는 그 당시 개인적으로 이게 이러다가 문명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뭐 물론 극복되리라고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그 이후에 코비드 이후에 아직도 제대로 반등을 못했던 부분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다. 물론 지방에 가면 더 그렇습니다. 이게 코비드 영향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도 레질리언스 시티입니다. 어떻게 회복 가능한 도시, 즉 우리 한국어로도 회복 가능한 도시라고 하는 개념인데 어떻게 하면 회복 가능한 도시를 만들 건가? 그 뒤에 나오는 리버블 시티라는 개념도
결국은 살기 좋은 도시, 살만한 도시여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두 주제를 조금 제가 연결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기후변화 관련해서 어디 강연 가면 자주 사용하는 화면이 인간 수명이 굉장히 좀 길어지고 있다 합니다. 의학 발전의 영향이죠. 현대 문명의 발전인데, 그런데 지구에서 정말 오래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사실 지금 이거는 매년 우리가 지나면서 느끼고 있고 전 세계가 정말 어마어마한 자연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한 15년 전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학자들이 제기한 바는 꽤 오래되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기후변화라는 이야기를 정말로 믿습니까? 뭐 이런 그런 논쟁도 있었습니다. 기후변화가 정말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논쟁을 하던 시절도 있었고, 어떤 뭐 외국의 정치인은 기후변화가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정치적 수사도 있었지만 학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걸 대처할 건가 이제 논의로 넘어가줘야 된다. 이게 대한 논쟁을 좀 더 이상 뭐 무의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그래프도 보면 이 해수면 상승이 정말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북극이나 남극에 뭐 얼음이 녹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환경의 변화를 뭐 이것은 IPCC라고 하는 뭐 세계 기후 관련 협의체라고 하는데, 최근에 여섯 번째 그 개정판이 나왔죠. 그래서 뭐 피지컬 사이언스 베이시스에서 여러 학자들이 여기 대해서 이제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첫 번째 판부터 기후 변화를 인정했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한번 혹시 관심 있는 여기 들어오시는 학생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서 1, 2, 3를 한번 다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안 믿는 경우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기후 변화가 있을까? 그래도 두 번째 판에서는 기후 변화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게 인간의 영향인가? 뭐 그런 논쟁이 정말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여섯 번째, 다섯 번째 판부터 여섯 번째 넘어오면서는 완전히 이거는 인간의 영향이다라고 거의 합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1.5도를 이야기를 나옵니다. 1.5도. 1.5도가 넘느냐 안 넘느냐가 우리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이 한 산업활동이 우리 전 세계 대기의 1.5도 이상의 온도를 높였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기후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다를 하고 있어서, 이 그림도 보면 1.5도와 2도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극단적인 기후 변화가 되면 이제 1.5도가 넘어가고 2도가 넘어가면 정말로 큰 위험이 나타난다. 뭐 아까 해수면 상승이 굉장히 높아진다든지, 여기에 이제 노출되는 여러 동식물 멸종 위기종부터 사람의 피해, 그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사람이 살아갈 만한 일종의 물을 이용 가능성까지도 굉장히 떨어진다. 2도 가면. 그래서 2도가 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굉장히, 그래서 세계적으로 1.5도 정도로 낮춰보자, 한번 우리가 유지해보자라는 것이 전 세계 국가들의 합의입니다. 합의. 1.5도 정도만 맞출 수 있을까? 우리가 2050년까지입니다. 지금 2024년이니까 앞으로 저희한테 남은 시간을 한 20년 정도로 두고 25년 1.5도를 맞춰보자. 2도 가면 정말로 큰일 난다. 근데 제가 저희 부산대학에도 기후물리단이라 해서 아주 유명한 기후학자들만 모여있는 일종의 연구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단장님이 이제 뭐 미국에서 오신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정년도 보장해드리고 오셔가지고 연구를 자유롭게 하시라 해서 크게 저희가 만들어낸 그쪽 학자들하고 한 번씩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올해 1.5도 이미 넘었다. 그래서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세계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논쟁의 한 10년 전에 좀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기후 변화의 원인이 뭔가? 기후 변화의 원인이 인간 활동이 아니라 뭐 태양의 어떤 뭐 활동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순환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의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와서는 이 기후 변화의 원인은 분명하다. 이 그린하우스 가스 때문이다 해서 여기 보시면 한 7가지 물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카본 디옥사이드라든지 메탄이라든지 니트로옥사이드라든지 이런 7가지 부분이 나오고 있고, 이 파리 협정을 통해서 이제 파리에서 이제 협정을 통해 한 15년 전에 이런 걸 합의를 합니다. 이 부분을 조절하자. 이것이 인간이 배출하는 가스다. 여기서 나오는 밑에 보면 비행기도 있고 그죠? 공장에서 나오는 굴뚝에서도 나오고 뭐 이 축산하는 이런 쪽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뭐 고기 먹는 육식이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 자동차들 보이시죠? 이 자동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배기가스들 이런 것들이 그린하우스 가스 이펙트를 가진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대기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반사돼서 이 기후 온난화를 일으키는 거다. 이게 분명한 이제 과학적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1.5도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를 해야 된다. 이거를 좀 규제를 하고 아니면 좀 다른 산업 전환을 이루어야 된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후 변화 관련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 레질리언시티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지털 시티가 있고 그죠? 스마트 시티, 요즘 많이 나오는 이제 IT를 활용한 도시,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저도 부산대 공과대학에서 뭐 도시공학과지만 뭐 기계공학과라든지 전자공학과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공학과라든지 이런 쪽에 IT 하는 교수님들하고 협업을 많이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다 좀 더 기술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도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기술들을 어디에 활용을 할 것인가 라는 게 그분들한테도 숙제입니다. 그분들 당연히 예를 들면 IT 하시는 분들은 항상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어떤 데 가장 필요하냐. 그러면 이제 도시계획 하는 학자들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속 가능한 도시, 서스테이너블 시티라든지 레질리언트 시티에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런 기술들이 그죠? 뭐 AI가 인류를 망하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두려움에 대한 뭐 공상과학 영화도 있고 실제로 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실제로 인간을 위해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인간에게서 지금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할 때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환경 분야에서의 레질리언트 시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건가, 이 IT 기술을 그게 가장 시급한 지금 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레질리언트 시티 안에는 시민 참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든지 환경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통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 시민 참여를 하기 위한 IT 기술들, 뭐 스마트 시티 기술들, 예전에는 항상 오늘도 여기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강연하면서 실제로 다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보는 이런 기술들, 이것들이 실제로 공간상의 지역상의 마을 단위에서부터 자기 집 안에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고 그죠? 앞으로는 그런 뭐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집에서도 참석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의견들이 모아지고 그것들이 그 마을이나 도시에서 어떤 도시로 만들어 갈 것인가를 활용할 수 있고, 그것들이 뭐 기후 변화나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환경 문제나 여러 가지 도시 문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레질리언트 시티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더 커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리버블 시티 관련해 가지고 하나 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한국말로 하면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있나 모르겠지만 살만한 도시, 리버빌리티라는 개념이 최근 한 10년, 20년 사이에 많이 이렇게
제기가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서스테이너블 시티라고 그래,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사회적 부분, 뭐 경제적 부분, 환경적 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리버블 시티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살만한 일종의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물리적 공간까지도 좀 포함하는, 우리가 걷기 좋은 도시, 예를 들면 좀 걷기 좋은 거리를 많이 만들고, 아니면 경제도 좀 더 활성화된 다이내믹하게 시장도 있고, 삶의 질도 굉장히 좀 높고, 환경적 보호도 좀 되면서 환경도 좀 굉장히 좀 안전하게, 그죠? 사람들이 안전한 도시들, 이런 것들이 최근에 리버빌리티라는 개념으로 도시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레질리언트 시티랑 리버블 시티, 이게 언어가 다르죠. 다른 출발이지만 거의 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리버빌리티, 그래서 최근에 어떤 사이트들에서는 리버빌리티 도시에 대해서 어떤 도시가 살만한 도시냐, 우리 오늘 질문하셨던 여러 가지 참석하시는 학생들도 살기 좋은 게 어떤 도시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잠깐 뭐 이렇게 짧게 말했지 않습니까? 좀 효과적인 거버넌스, 예를 들면 시민 참여라든가 이런 게 잘 되는 도시가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일 수도 있고요. 좀 경제도 좀 좋고, 직장, 그죠? 우리가 잡도 좀 많고, 환경 보호도 좀 되고, 좀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좀 도시가 좀 오밀조밀, 마을이 좀 조밀해서 좀 재밌고, 그죠? 좀 재밌는 도시, 그런 도시들인데, 물론 제가 말하는 이것도 한정이 있습니다. 이 리버빌리티는 훨씬 더 앞으로 더 뭐라고 할까요? 더 확장 가능하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까도 제가 좀 많이 변하고 있다고 했는데, 한 100년 전 도시계획이 실제 제도화된 게 미국에서 한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한 거죠. 도시계획을 한번 수립해봐라. 도시를 좀 더 살기 좋게 만들어 보라는 거였죠. 도시계획 한다는 개념이. 왜 도시계획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가 바라보는 도시계획하고, 예를 들면 뭐 지금 지방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강남처럼 개발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강남처럼 개발하고 싶다 이런 말하면 뭡니까? 이러면 도로가 막 넓고 자동차 막 다닐 수 있는 도시, 그런 도시를 실제로 부산 센텀 이런 데 크게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학생들한테 제가 한번 갔다 와보라 했더니, 교수님 그 차 없이 못 돌아다니겠던데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돌아볼 수도 없고. 근데 그 주변에는 이 강남처럼 이렇게 빌딩 오피스가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아파트가 쭉 있거든요. 전혀 다른 도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쪽에 내려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이 어떤 시대가 생각했던 좋은 도시랑 시대가 변하면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가 있고, 도시의 관점이 좀 달라야 된다라고 주장한 개념이 벌써 다른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뉴욕의 맨하탄 주변에서 그 제인 제이콥스라고 하는 저자가 썼던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60년에 나온, 지금도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를 보는 책들인데, 그 당시 그 제인 제이콥스가 정말 좋은 도시가 도시계획자들이 말하는 주거는 주거대로 있고 상업은 상업대로 있고 공업은 공업대로 있는 그런 도시가 정말로 좋은 도시냐, 자기가 보기에는 막 섞여 있는 미국의 맨하탄, 뉴욕 대학 주변이 훨씬 더 살기 좋다. 그 의미가 사실은 이 리버블 시티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좀 파생했던 출발점이라고도 제가 뭐 학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뉴욕에, 여러분 뭐 인턴이라는 영화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턴이라는 영화 보면 그 뉴욕의 공장을 좀 재개조해서 거기서 막 그 주인공이 회사도 하면서 그 동네 그 도로에 나무가 많은 그 뉴욕 그쪽에 주택가에서 살고 아이들 키우고 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런 도시들,
그런 도시들이 훨씬 좋은 도시구나. 이제 조금 바뀐 거죠. 개념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지금 그래서 이 리버빌리티라는 개념은 굉장히 요즘 핫한 주제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질문하는 대로 제가 이걸 봤는데 제가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저도 좀 찾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뭐 단순히 안전하고 잡이 많고 뭐 시민 참여가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저 도시에 살고 싶고 걷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유럽에 막 여러분들이 배낭여행 가는 이유 그런 도시를 좀 걸어보고 싶은. 근데 우리도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서울도 예를 들면 뭐 경복궁 주변에 뭐 북촌이나 이런 데가 외국인들이 오면 많이 가는 데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그런 데가 있어야 되죠. 도시에서는 그런 지역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런 지역이 모든 지역이 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리버블 시티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덱스를 지금 세계 모든 기관들이 현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사된 바에 따르면 현재 1위가 뭐 비엔나,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뭐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멜버른, 그다음 밴쿠버라는 도시들 이런 도시들이 뭐 1, 2, 3위 이렇게 차지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저는 비엔나를 안 가봤습니다. 멜버른 가보니까 뭐 완전히 커피 도시더라고요. 커피점이 많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뭐 그런 부산도 제가 있는 부산도 커피 도시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아직 완벽한 계획이 잘 안 나오는데 어떤 그런 실험들이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뭉쳐가지고 지속 가능하고 레질리언트 시티들 이런 개념을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우리가 서스테이너블 시티라 해서 1970년부터 유엔을 중심으로 뭐 여기서 오늘 재단에서 많이 하려는 뭐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 하는 SDG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은 1970년에 유엔에서부터 나온 그런 개념을 받은 건데 이걸 서스테이너블 시티라는 개념이 있지만 또 레질리언트 시티라고 하는 최근에 회복 가능한 도시들 좀 회복 탄력성이 있는 재난이 터져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이런 도시들 그리고 제가 말했던 뭐 좀 걷고 싶은 도시라든지 뭐 이런 리버블 시티 이런 개념이 좀 이제 합쳐지고 있어서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도시 아니냐 예,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조금 더 이야기 드릴 거는 저는 약간 이 중에서도 좀 안전, 재난 안전, 기후 변화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분야 중에 하나도 이런 예를 들면 이렇게 뭐 화면 그림을 하나 가져온 건데 보통 이렇게 제 방이 이래 있고 그죠? 이쪽으로 왼편에 보면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뭐 좀 습지라든가 사람들 자전거 길로 사용하지만 비가 많이 내리면 이게 이제 전에 젖어들고 이쪽으로 사람들이 좀 대피하고 있고 그죠? 안전 장소로 좀 대피하고 공원이 이렇게 사용되다가도 안전하게 이런 사람들을 대피할 수 있는 공간화 된다든지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도시를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할 때도 이런 개념도 많이 알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어떤 뭐 박스 이런 기구들이 평상시에도 뭐 사용되지만 이런 위급 시기에는 이런 데서 뭐 진료라든지 뭐 치료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디저스트 관련 뭐 이런 시기에는 급히 사용할 수 있게끔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회복 가능한 이런 도시적 개념 중에 하나에서 제가 하나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레질리언스 관련 설계를 어떻게 하는 케이스 연구를 몇 가지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뉴욕시티의 맨하탄 주변으로 이게 수변 계획을 이제 워터프론트 플래닝을 이제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뉴욕 맨하탄 주변이 이제 다 바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도 이제 해수면 상승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세계 최고의 도시라고 하는 이 도시도 이렇게 노출이 돼 있어서 이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물이 올라올 수 있는 이게 해수면 상승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다 디자인 설계를 다시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개발되고 이러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물론 더 악화되면 어떻게 할 거냐 물론 뭐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안을 지금 플랜을 이렇게 수립해서 뉴욕의 도시계획 부서에서 이제 그걸 고려해서 일종의 crime resilience and adaptation이라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닝을 수립합니다. 조닝을. 그래서 코스탈 플로드 레질리언스라 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한 용도 지역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밑에 이게 사람이 살 수도 있죠. 지금 이렇게 예전에 지어진 집들이죠. 이게 계단 설치해 가지고 이 정도까지 물이 잠길 수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조닝 레귤레이션 이게 규제 형태 이런 식의 규제를 가지고 좀 봐야 된다. 이게 새로 이제 신축되고 건물들도 요것을 이제 더 올리게끔 디자인 설치를 위로 올리는 플러드 좀 더 올려서 디자인 설계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인데 우리가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겁니다만 뉴욕 같은 경우는 이걸 한 지가 벌써 한 40년? 한 4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벌써 블룸버그 시장 때부터 시작해서 벌써 3차 계획까지 수립해서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이게 기후변화 안전 관련은 최근에 한 10년 전에 추가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고려하는 설계 디자인을 현재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게 이제 뉴욕시 주변에 어떻게 될 것인지 미국의 연방정부 기관에서 플러드 존을 통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 거지. 예측을 해야죠. 예측을 해야지만 규제도 할 수 있고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홍수터가 앞으로 만약에 예측이 되는데 이게 대해서 어떻게 도시는 이게 대해서 접근할 건가? 도시는 사실 건물을 한번 이렇게 짓고 나면 100년 정도까지 옮기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번 짓고 나면 그래서 연안가에 있는 도시들, 특히 우리나라 해변 연안가에 지금 해수면 상승이 예측된다는 결과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연안가 쪽으로 계속해서 높은 건물들, 아파트 건설을 하고 있는 게 좀 또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안 나서주면 안 된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하나의 경고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뉴욕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조닝으로 도입을 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샌프란시스코의 워터플랜트 항인데 이 항만 계획 부분에 있어서도 그린하우스 가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수질 관리나 보존이라든지 뭐 뒤에 보면 뭐 이런 그린 빌딩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이래서 뭐 전국에 뭐 우리나라 같은 한국 같은 경우도 수많은 항만이 많기 때문에 항만 지역에 이게 아까 지나온 거 여기 있네. 이게 지나왔습니다. 이게 샌프란시스코 항만 계획입니다. 워터프론트 플랜인데 이 부분 각각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뭐 자세하게 잘 안 보이시지만 공원이라든지 퍼블릭 액세스 같은 걸 많이 확충하는 이런 계획들을 막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머전시라든지 디제스트 재난이 터졌을 때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것인지 그래서 레질리언스 플래닝을 넣게 돼 있습니다. 레질리언스 시티라는 말로만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레질리언스 플래닝을 수립해서 어떤 지역을 이렇게 계획할 때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시키게끔 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요거는 아까 뒤에 설명했던 거고 이게 영국의 글래스고에 있는 요거는 아마 강인 것 같습니다. 강 주변을 리버 클라이드 디벨롭먼트 코리더 스트래티지라 해서 이 2050 계획인데 여기도 보시면 이 센터 주변으로 이렇게 하천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주변으로 레질리언트 리버라 해서 이런 개념으로 뭐 사람들과 장소와 자연 서식지를 연결시키면서 뭐 좀 안전하고 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그린 앤 레질리언트 리버라 해서 이런 개념들이 이 지역 주변으로 디자인하고 설계하면서 이제 포함시키게끔 하는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기후 변화에 반응할 수 있는 그걸 플랜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 지역 주변에 대해서 이 강가 주변 일대 이 지역에 대해서
뭐 뉴욕하고 비슷하죠. 이 수변 관리 쪽인데 기후 변화라든지 오픈 스페이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녹지라든지 뭐 오픈 스페이스가 그냥 뭐 당연히 그냥 필요하다라는 식으로만 접근했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돼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플랜에 도입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건 토론토 쪽에 토론토도 이제 이 수변이 있죠. 이 수변 주변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이 주변에 녹지 이런 수변 주변으로는 거의 녹지를 깔아서 뭐 해수면 상승이라든지 이런 데 대비하고 홍수를 방지하는 일종의 플랜을 이 공원 같은 걸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이 공원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홍수에 대비하는 공원입니다. 홍수를 여기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디자인해서 워터프론트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그런 것들을 이 주변에 홍수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뒤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지만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해변가 쪽으로 이제 그 해수면 상승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대비해서 이만큼 엘리베이션을 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셋백을 시켜서 이 뒤로 옮기는 거죠. 이게 굉장히 교과서적인 거긴 합니다만 이거 당장 필요한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해수면 상승 때문에 해양수산부 관련 과제를 제가 지금 R&D를 하고 있는데 이거 당장 지금 해야 되는 일이 급한 일입니다. 우리가 해수면 상승 때문에 지금 뭐 동해안이나 이쪽에 뭐 서해안 쪽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좀 심각하게 훼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 뭐 실제로 뭐 건물이 이렇게 기우뚱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대책을 세워서 이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위로 수직에서 올린다 해서 버티플 셋백이고 호리존탈이 뒤로 뺀다 그래서 호리존탈 셋백인데 아주 고전적인 누구라 보면 엄청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해수면이 얼만큼 상승할 것인지 이 부분들이 뒤에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 그리고 이 뒤편에 있는 토지용 가치가 어느 정도로 될 것인지 사람들은 얼마나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만약에 많이 살고 있다면 이주할 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실제 지금 급히 이제 해야 될 저희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려는 게 제가 이제 스마트 시티도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재난 관련해서는 이 IT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해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하는 그래서 이제 기술을 좀 활용하는 뭐 그런 것들 사례인데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이게 저희 나라 수자항공사 K-워터에서 하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물 관리 뭐 플랫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쉽게 생각하면 디지털 트윈이 뭐냐면 쌍둥이 같은 거 있죠, 그죠? 쌍둥이 같은 예를 들면 어떤 하나의 현상이 있으면 이렇게 가상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보고 바로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좀 게임 같은 거 하면서 많이 착안된 거긴 한데 그걸 이제 실제 데이터로 바꿔서 어떻게 변하는지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존에 뭐 이런 디지털 트윈 레벨 1, 2, 3가 있는데 처음에는 기존에 있는 것을 미러링 하는 단계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계속 관찰하고 하다가 이걸 가지고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줘서 어떻게 변화되는 것까지 이제 이렇게 하면 어느 지역이 위험한 지역일 것인지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행정안전부에서 이거는 또 다른 수자항공사게 아니라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재난안전 관련 플랫폼인데 뭐 산불 대처라든지 폭염 취약 요소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아까 같은 위험 지역을 파악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실제로 안전한 지역인지 이제 파악해내는 뭐 이런 연구들이 계속 하고 있고 이거는 사고율이 많은 지역들, 취약 지역들이 어딘지 예를 들면 뭐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 가족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지역에
넣어서 뭐 어떤 지역이 실제 취약 지역이 어딘지, 취약 지역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시티 여러 가지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실제로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개인 정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공공기관은 분명히 자료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대해서 취약 지역이라든지 뭐 주변의 119 사고 현황까지 다 분석을 해서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게끔 하는 뭐 전략도 지금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산불 관련 화재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떤 지역이 곡성군 사례인데 화재 발생을 해서 어느 지역에 소화전이 있는지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가스 사고라든지 가스 저장소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산불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스 시설이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관리하는 뭐 이런 거 산림청, 국토교통부, 행안부 뭐 여러 가지 기상청 이런 데이터들을 함께 활용해서 가스 예를 들면 산불 지역에 막 그 통제를 해야 되는데 가스 시설이 있는지를 파악을 안 하고 하다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관리하는 그런 전략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 건물에 홍수 임팩이 났을 경우인데 이런 것들 이제 예측을 해서 미리미리 예측해서 어느 부분이 가장 약할지를 파악을 해보는 아까 디지털 트윈 기법인데요. 이 디지털 트윈 기법을 통하면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지역으로 물이 흐르고 어느 지역이 가장 위험해지는지를 미리미리 파악해서 예전에는 사고가 터지고 나면 그 다음에 가가지고 흔적도 조사를 하고 어디로 물이 흘렀는지를 봤다 그러면 이제는 미리 볼 수 있게끔 저희가 디지털 트윈 기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10분, 15분 정도 시간이 더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재난을 대처하는 이런 기법들도 중요하지만 아까 그 기후 변화 이야기를 제가 초반에 조금 했는데 이 기후 변화를 막아내기 위해서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계획안을 현재 수립을 하자 해서 각국이 현재 합의를 본 상황입니다. 2016년에 121개국에서 대부분이 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2050년 미국, 캐나다, 뭐 한국, 중국은 2060년까지 카본 제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고 스웨덴, 뭐 영국, 뭐 유럽 쪽도 마찬가지. 이게 2050년에 합의를 본 거죠. 2050년까지는 어쨌든 해보자. 제가 알기로는 인도도 영국의 설득으로 아마 2070년에 하겠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로 합의를 한 상태고 국가적으로 이제 이것들을 2030, 2050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것들을 하겠다 하는 거. 카본 뭐 탄소 중립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아예 그럼 탄소 배출량을 아예 다 제로를 만들자 이런 개념보다는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돈으로 맞춰보자. 그렇게 해서 카본 제로를 만들어 보자. 이미션 제로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각 나라들이 최근에 왜 이런 걸 받아들였냐? 미국, 뭐 일본, 영국, 독일, 제가 캐나다 사례만 갖고 왔는데 대부분 다 2005년 대비 2050년에 80% 줄이겠다. 2013년 대비 2050년에 일본 같은 경우는 80% 줄이겠다. 이것들을 나중에 흡수량을 높여서 돈으로 넷제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각 나라마다 이 비전과 전략이라는 분야를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에너지, 산업, 교통, 트랜스포테이션, 커뮤니티 앤 리빙 아니면 캐나다 같은 경우도 보면 이 CCUS 기술이라든지 일종의 카본을 이렇게 캡처하는 이산화탄소를 캡처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미래에 각 나라가 이걸 하려고 하는 건데 뭐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대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어떤 생활 환경을 좀
변화시키겠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만약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세계적 조류에 좀 처질 수 있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전 세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 가져온 사진은 일본의 도쿄의 2050에 자기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한 겁니다. 만화처럼 잘 그리죠. 일본에서는 애니메이션 유명하다고 하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뭐 바다에 이렇게 풍력 단지도 만들고 각 그 건물마다 뭐 꼭대기마다 태양광이 다 설치되죠. 이 산에도 풍력 단지를 만들고 이 산에도 태양광 단지를 이렇게 깔지 않습니까? 이거 한국에서도 되게 반대를 많이 하는 지역에서는 막 그렇게 하지만 이만큼 절실하게 지금 하려고 하고, 사람이 길을 지나가면 밟으면 이렇게 에너지 생산을 할 수 있는 뭐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 안에 표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동경 사례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부산시 탄소중립 도시계획을 수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많이 참고를 했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도시 단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시 단위로 탄소중립을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을 했지만 도시 아젠다로 더 내리자, 도시 계획에서 도시를 탄소중립 도시로 만들자,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늘어나다가 탄소 배출량이 계속 늘어났었죠. 그러다가 2019년 코비드 때 좀 내려간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도 이것들이 숙제입니다. 어떻게 2030년까지 40% 줄이고 2050년까지 넷제로를 맞추겠다고 지금 국제사회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가 채택을 해야 되는 예를 들면 카본 뉴럴리티는 이게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추세입니다. 이 어떤 도시든 이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는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연 재난을 보여줬지만 그런 IT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데 대응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훨씬 더 위험한 대응 기술로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원인을 제거하면서 새로운 도시의 활력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어떤 신문에, 대한민국의 어떤 신문에 실렸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을 건가라고 하는 것들 중에 이게 번역이 다 안 된 것 같은데요, 영어로. 이게 커피 좋아하시죠? 테이크아웃 하는 것보다 텀블러를 사용해라. 당연히 테이크아웃 하면 602g인데 텀블러 마이너스 52g이다. 그리고 이것도 요즘 많이 발생하는데, 보고자료 인쇄하지 마라. 보고자료 인쇄하지 말고 그냥 온라인 보고로 대체하라. 요즘 이것도 굉장히 제가 있는 부산대학도 교무회의 시간에 이제 종이 인쇄하지 말라고 총장님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바꾸고, 점심 식사도 뭐 한국 학생들 많이 알겠죠. 냉면 먹지 마라. 해물 칼국수 먹으면 마이너스 2천. 저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음식학자는 아니라서. 냉면은 2,400g인데 해물 칼국수는 마이너스 2,000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서 퇴근해라. 버스보다도 걷는 게 좋다. 여러분, 걸어서 퇴근할 수 있는 곳에 살고 있습니까? 학생들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직장인들이 사실 걸어서 퇴근할 수 있는 직장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게 항상 제 도시계획하는 사람들한테는 로망입니다. 피자도 가서 가져와라. 주문하지, 배달하지 마라. 이렇게 하루에 줄일 수 있는 탄소 발자국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들도 이래 있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이 부분이 제가 이 부산시 탄소중립 도시계획을 준비하면서 이 화면을 가지고 예전에 몇 번 부산에서 강연한 적이 있는데, 이게 어디 가서 해야 되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한테 가서 강의해야 됩니다. 학생들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교육감님, 부산시 교육감님한테도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수업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적응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이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과 시민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기업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이것들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고 봅니다. 아리백이라 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하는 것들 아니면 세금을 많이 뭐 하겠다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위협도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시티 정부도 이것들을 규제 오디넌스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인식도 많이 바꿔갈 필요가 사실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냐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에너지 생산. 제가 오늘 에너지 이야기는 잘 안 드렸는데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정 연료 발전, 연료 전지, 태양광, 풍력, 뭐 그린 수소 이런 것들이 각 지역마다 이렇게 생산되어서 각 지역 지자체, 예를 들면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100%로 자기 전기를 다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사회로 아마 유럽은 대부분 이쪽으로 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덴마크, 뭐 코펜하겐시라든가 이런 게 들으니까 작년에 이미 넷제로를 달성했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비밀, 뭐 유럽에서 이미 넷제로 달성한 도시들은 대부분 다 신재생 에너지를 100% 자기들의 에너지로 만들어 자급자족하는 거죠. 에너지 자급자족의 어떤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로 이제 가야 되고, 이건 산업과 관련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인데 뭐 부산, 울산 쪽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탄소 중립을 활용해서 산업과 연계하는 뭐 제로 에너지 하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뭐 태양광 발전소라든지 그린 수소 생산을 한다든지 이 항만이라든가 이런 선박을 사용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해서 기업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하고 하는 형태로 지금 좀 더 기술 혁신이 좀 필요한 단계가 현재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기술 혁신과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아까 CCUS라고 제가 잠깐 많이 드렸는데 이게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스토리지입니다. 카본을 포집하고 이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저장하는 이런 기술인데 아직 전 세계적으로 확보된 기술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예상으로 2050년까지는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낙관적인 어떤 기술적인 희망입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라든지 빌 게이츠가 이게 투자를 하겠다 하고 있고, 이것들은 뭐 그 대기권에서 카본 캡처를 할 수 있는 기술을 뭐 찾아내겠다. 만약 그렇게만 되면 엄청난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현재 있고, 뭐 이 포집 비용이 톤당 뭐 500~600달러인데 이게 경제성을 위해서 100달러까지만 맞추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 이것들이 앞으로 좀 기대하는 가장 기술적인 혁신 방안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생활과 관계된 건데 생활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로카본, 이 카본 제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도시 공간 구조를 어떻게 바꿀 건가? 제가 오늘 도시계획하면서 제가 지속 가능한 도시라든지 아까 뭐 레질리언트 시티라든지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 살기 좋은 리버블 시티의 가장 핵심적인 거, 걷기 좋은 도시, 걸어서 갈 수 있는 도시, 꼭 자동차 이용하지 않고 15분 도시라서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청에서 굉장히 이것들을 밀고 가고 있습니다. 15분 도시 안에 사람들이 일하고 직장 가고 뭐 일하고 뭐 쇼핑하고 공원에 가고 이런 것 일상생활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시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게 이제 뭐 생활권 계획이다.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가 막 차 타고 멀리 다니면서 좋은 거 보러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지역에서 도서관이 좀 근처에 있고 산책하고 강아지와 같이 산책할 수 있는 길도 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 공간들이 많은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지 않느냐. 이것들이 탄소 중립의 여러 가지 도시 아니냐. 요거는 이제 부산에서 제가 그 영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한번 시범 도시처럼 시범 탄소 중립 시범 도시처럼 한번 해보자 해서 한번 제안을 해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제 전기 자동차가 이제 앞으로 대부분 다 이제 내연 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겠다 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는 25년 내년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같은 데는 내연 기관차를 판매를 금지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전기 자동차의 시대로 지금 가고 있고 물론 이 전기를 어떻게 생산해낼 것인지 신재생 에너지 형태로 가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숙제긴 한데 이런 방향으로 우리의 미래는 또 금방 바뀌어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빌딩에 관련된 것들, 우리 건물들, 특히 오늘 포스코 센터 왔는데 이런 빌딩들이 거의 탄소 중립형 건물로 갈 수 있게끔 내부 안에서 대부분 다 에너지가 재생되고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의 건물들로 다 전환돼야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도시 숲이라든지 그죠. 블루 카본이라서 여러분 이건 안 들어보셨을 건데 블루 카본이라서 해양 생태계의 염색 식물의 해조류 같은 것들이 실제로 카본을 이렇게 흡수하는 역량이 실제 숲보다 몇 배가 더 높다고 하는 것이 지금 해양 관련 기관들에서 나오는 연구 결과들입니다. 이게 제가 부산에 해양수산개발연구원 그다음에 키오스트 이런 것들이 부산에 혁신도시로 내려와 있는데 그쪽 연구자들한테 좀 많이 들었는데 연구 성과로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확산되면서 해양도 함부로 이렇게 매립한다든가 훼손하는 거는 좀 중지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것들을 보호해야 되는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이게 거의 마지막인데 시민 참여 아까 제가 말했듯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게 대한 인식과 시민 참여를 통해서 어떻게 탄소 중립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물론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제가 이 과제하면서 설문조사도 진행을 했는데 훨씬 적극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불편해서 우리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장 생각하기 싫은 미래가 어떤 미래냐, 숲이 없어지는 미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도시에 관련된 최근에 가장 좀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도시계획 쪽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런 레질리언트 시티라든지 리버블 시티 그리고 탄소 중립 도시까지 해서 제가 강연을 좀 드렸는데요. 또 요 분야 말고도 더 많은 도시에 있던 이상적이나 비전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하기 전에도 아까 인클루시브 시티 같은 것도 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넷제로 관련 이런 부분이라든지 레질리언트 시티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도시의 미래를 좌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